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리티컬 케어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스테로이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약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유념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개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Critical Illness Related Corticosteroid Insufficiency라고 부르는 컬스의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어떤 중증도 질환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상태를 의미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상적이지 않은 부적절한 콜티코스테로이드의 활성화로 인해 말미암는 어떤 전신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은 원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신체에서 반응하게 되는 스테로이드 메커니즘에 관련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엔도크라인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경부고속도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요 축인 HPA 엑시스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특히 CRH 릴리징 호르몬이 나오면서 피추이터리 글랜드를 자극하게 되고 여기서 ACTH가 분비됨에 따라 일종의 타겟 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드레날 콜텍스를 자극하게 되고 여기서 콜티졸이 분비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잘 조절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티졸이 분비됨에 따라서 다시 백업 사이드로 들어가게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리게 되고 이를 말미암아서 일정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어떤 이런 엔도크라인 레벨을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 특히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톱니바퀴가 고장이 난다는 점입니다. 고장이 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모든 축이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엑시스의 축이 망가지게 되고 또한 간신히 만들어내게 되는 이 코티졸의 생산과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죽으림을 다해서 만들어낸 코티졸이 결국은 싸워서 가서 일을 해야 될 타겟 티슈에 갔을 때 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도크라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컬시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피지올로직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제가 지금 방금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맨 윗줄에 있는 디지즈는 결국 질병 스페시픽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컨디션으로 말미암아 이런 코티졸 프로덕션에 관여하는 오간 디스오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는 결국 이제 보통 아주 시비어한 샥에 빠진 환자들한테서 이제 발생이 되는 질병 특이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는 아래 세 가지가 될 거고 이거는 다시 임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HPA 액세스의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이런 Relative Adrenal Insufficiency의 문제는 결국은 이런 CRH, ACTH 분비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기에 관여하는 브레인 쪽에 네크로시스나 헤모리지가 유발이 된다거나 또는 ACTH 합성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억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축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티졸의 전반적인 대사 반응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를 주로 관여하는 임상적인 양상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중환자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DIC라든지 아니면 과량의 바소프레서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브레인의 네크로시스나 헤모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톡식한 물질에 의한 뉴로널 에이포프토시스라든지 또는 임상적으로 저희가 과량을 사용하기 쉬운 세데이션 드럭이나 일부 안티바이오틱스도 이 같은 작용에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전부터 크로닉하게 사용하고 있던 스테로이드 매니지먼트를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약간 부적절하게 조기에 끊을 경우에도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이벤트인 코티졸을 그럼 만들긴 했는 자극이 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대사작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아드레날 콜텍스에서 신테시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만들어낸 코티졸의 메타볼리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합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오간 네크로시스나 헤모리지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에스테로이제이션 시키는 과정에서 그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스테로이드 제네시스 과정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여기에 주로 작용하는 연관이 있는 임상적인 상황은 어큐 키드니 인저리 그리고
SIRS나 시스템 인펙션, 인플라메이션에 유발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호스트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mun셀의 릴리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제 중에는 세데이션이나 코티코스테로이드, 즉 저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약제가 여기에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대사의 영향을 보자면 트랜스포테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이동이 되지 않거나 또는 코티졸 브레이크다운이 잘 되지 않아서 만들긴 만들었지만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런 환자분의 간 기능의 문제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간에서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코티졸 바인딩 글로불린이나 알부민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간이나 바일 엑시드에 존재하는 코티졸 인액티베이팅 엔자임의 어떤 활성화가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과정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낸 코티졸이 이제 전달이 돼서 타겟 티슈로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티슈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레지스턴스 이펙트가 유발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이런 레귤레이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에티올로지가 관여한다고 나와 있어서 사실 이제 중증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타겟 티슈의 여러 가지 이유, 대표적인 건 뭐 하이폭시아라든지 인저리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코티졸을 대사해서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리셉터의 액티비티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결국은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와 같은 그런 코티졸 대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왼쪽처럼 건강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일련의 메커니즘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유지가 되면서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HTH의 레벨과 그 다음에 코티졸, 세럼 코티졸 레벨에 있어서 둘이 잘 보조를 맞춰가면서 펄세타일한 시크리션 레벨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른쪽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는 이런 중증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HPA 엑시스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만들어낸 코티졸의 대사에서도 생산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간 기능의 문제 등등으로 인한 클리어런스 이펙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이 코티졸 자체는 티슈에서는 레지스턴스 이펙트로 인해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의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이 HTH 레벨 역시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코티졸 레벨도 정상적인 펄시타의 패턴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능적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굉장히 많은 저널들에서 발표를 해왔으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크리티컬 일리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클리어런스 레벨이 굉장히 뚜렷하게 헬시한 피플에 비해서 떨어져 있었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험에서 계속 조절되지 않고 올라와 있는 코티졸 레벨에 관여하는 메커니즘은 이런 일반적인 피추이터리와는 관계없는 독자적인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그림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CU 페이션트에서 이런 컬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그 근거는 결국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스터디 파퓰레이션이나 아니면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뭐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ICU 페이션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septic-shock 환자에서는 많게는 60% 정도까지도 그 인시던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브레인 쪽에 인저리를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경우에는 50%까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주의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진단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컬시의 경우에는 이 엔도크라인 시스템의 교란 작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의 전신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디오바스큘라 쪽에서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응하지 않는 하이퍼텐션 또는 이런 카테콜라민 에이전트의 잘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의 큐가 될 수 있고 다이제스티브 쪽으로는 너지와 보미팅과 같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고 나머지 레스피레이션이나 또는 레버러토리 파인딩에서도 역시 아주 특이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하지만 정상적이지는 않은 대부분의 파인딩이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임상의로 하여금 이 진단을 명확하게 짚어내기가 어렵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큐들이 있다면 한 번쯤 더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걸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의가 적절하게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라든지 또는 바소프레서 세라피를 매시브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헤모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가 지속이 된다면 엔도크라인 디스터번스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가 뚜렷한 인펙션 소스를 제거했거나 또는 컨트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어진 엠피리칸 세라피가 제대로 들어갔지만 환자분은 피버라든지 또는 다른 임상적인 인플라메이션 사인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건 역시도 컬시를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멘탈 스테이투스나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표에 나와 있었던 굉장히 비특이적인 GI 심톰,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에오즈노필리아까지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안 좋은 임상 상태를 보이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점도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클리니컬 컨디션이 그러니까 유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상적 의의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그동안 계속 오래전부터 했었던 인슐린 톨러런스 테스트는 문제는 이렇게 마이탈이 흔들리는 언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한 환자한테서 사용을 하기에는 좀 일견 언세이프한 면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진단법을 레커멘드 하기도 합니다. 베이스라인 코티졸 레벨의 차이를 코신트로핀을 주고 나서 이런 60분의 간격을 두고 체크를 하거나 랜덤 플라즈마 코티졸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한 가지 툴을 가지고 스탠다드 툴로 말하지 않고 디베이트가 아직까지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ICU에서 발생하는 relative adrenal insufficiency 컬시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다음에 패소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임상적인 상황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매니지먼트가 과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클리니컬 컨디션이 공존하는 ICU의 특성상 모든 경우를 살펴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특징적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하이 모탈리티를 보이는 샥인 septic 샥입니다. 아시다시피 septic 샥에서 스테로이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이 상반된 내용들을 발표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건 이제 2018년도 3월에 발표되었던 아드레널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됐었던 저널이 되겠고 3,800명의 septic shock 환자들, 특히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세라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이드로콜티존을 200mg 하루에 총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7일씩 썼습니다. 이런 인터벤션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90일 모탈리티를 가지고 비교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왼쪽 그래프처럼 90일 모탈리티 서바이벌 레이트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그런 샥 리버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모탈리티 90일 모탈리티나 또는 28일 모탈리티를 봤을 때는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샥에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하이드로콜티존 그룹이 조금 더 빨리 샥 리버살이 가능했던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원래 보려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인 서바이벌 레이트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의한 차이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나왔던 다른 트라이얼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트라이얼은 1231명의 septic shock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같은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앞에서랑 조금 다릅니다. 하이드로콜티존은 200mg가 쓴 거는 동일한데 플루드로콜티존을 PO로 50 정도를 NG 튜브를 통해서 7일간 드렸습니다. 이 인터벤션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똑같이 90일 모탈리티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비교했습니다. 문제는 이것과 같습니다. 이 연구 그룹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모탈리티 서바이벌 레이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다시피 그런 바소프레서 스탑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좀 더 빨리 스타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데이라든지 또는 샥 리버설을 의미하는 소파 스코어가 6점 미만으로 떨구는 데 걸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평균 한 이틀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유의하게 이 인터벤션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일종의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의 메이저 트라이얼은 사실 이 스터디 파퓰레이션이 완벽하게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바이벌 레이시나 이런 주요 타겟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결과를 얻었기에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디베이트는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트라이얼에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여기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포지티브적인 이펙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샥 리버설, 그다음에 바소프레서를 조금 더 빨리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벤틸레이터 프리데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연구에서는 트랜스퓨전의 양도 같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서 septic shock, 그것도 리프렉토리 septic shock에 있어서 이 스테로이드 세라피의 그런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딱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리미티드 케이스에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 권고량은 하이드로코티존 로우 도즈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단 조건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진 바대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려를 해 주어야 되고 특히 중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 전에 꼭 필요한 케이스인지를 고민해보는 타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다양한 스테로이드 아드버스 이벤트는 이미 알려진 바 있고 특히 이런 면역학적으로 취약한 중증 환자에 있어서 림포페니아나 임뮤노서프레션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에서는 이와 같이 권고안을 내밀고 있는데요. 환자에게 있어서 weak recommendation입니다. IV 하이드로코티존을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수준의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과 바소프레서 세라피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치료가 다 이루어진 후에도 불구하고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빌리티가 계속 유지될 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로우 도즈의 하이드로코티존 하루에 200ml 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부연적으로 덧붙이기를 만약에 환자분이 이렇게 사용을 한 후에 헤모다이나믹하게 스테빌리티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가급적 조기에 시제이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샥을 동반하지 않은 septic 환자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ptic 샥의 경우에는 이처럼 일부 아주 크리티컬한 예를 들면 샥 리버살이나 아니면 벤틸레이터 프리데이라든지 이런 어떤 패러미터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얻은 바가 좀 있어서 굉장히 리미티드한 인디케이션이긴 하지만 사용을 권고하는 일부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저리에 그러면 파트에서 살펴보는 스테로이드의 사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제 외과계 중환자실을 맡고 있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서지컬 ICU 환자를 보다 보면 스테로이드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찬반으로 나뉠 법한 합당한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스테로이드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외과 쪽에서 꺼려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운드 힐링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인펙셔스 컴플리케이션 리스크를 올리는 데 일조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증 환자 또는 메이저 서저리를 받은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분의 경우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은데 발생하는 이런 인펙셔스 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컴플리케이션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재원기간, 모탈리티, 몰비디티 레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발표됐었고, 특히 이제 저희 쪽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리키지의 레이트와도 연관이 있다고 많이들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렉토미를 시행하고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이 아나스토모시스 릭을 올리는데 리스크 팩터로 유의했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런 아나스토모시스 리키지에 관련된 어떤 우려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사용하기에는 사실 우려되는 바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스테로이드 사용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서지컬 환자인데 앞선 경우처럼 septic-shock이 동반이 되어 있다면 같은 기준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septic-shock이 아닌 그럼 포스트오피 환자한테 그러면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 보시는 이 연구는 사실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그런 카르디악 서저리 환자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건 결국 그겁니다. 이제 헤모다이나믹하게 인스타빌리티가 계속 지속이 되는 환자들은 이런 스테로이드 유주와 연관이 있더라.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리프렉토리 샥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됐는데 흥미로운 이 연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메이저 서저리를 시행하고 상태가 처음 중증 환자였던 환자들이 스테로이드를 소량으로 사용했을 때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느냐를 봤던 저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외과 중환자실에 오셔서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사실 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나스토모시스가 있고 여러 가지 오간 임페어먼트가 동반이 되는 분들이 많아서 퇴원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한 이런 일상생활을 원래 하시던 분이 메이저 서저리를 받고 상태가 안 좋아 들어오시게 되면 원래 멀쩡하시게 생활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연구에서 보시면 스트레스 도즈를 하이드로콜티존으로 투여했을 때 퇴원하고 나서 발생하는 PTSD나 또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다음에 임페어먼트가 많이 개선됐다고 발표를 한 저널입니다. 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표처럼 이런 메이저 서저리를 받고 PTSD의 하이 리스크에 노출된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로딩 도즈와 그 다음에 샥 기간 동안 해서 굉장히 빠르게 테이퍼링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퇴원 후에 검사를 해보니 슬립 디스터번스나 나이트메어 같은 약한 수준의 어떤 그런 PTSD의 증상들도 좋아졌고 인상적이었던 건 소셜 위드로울이나 아니면 환자의 그런 어보이던스 같은 그런 퀄리티 오브 라이프와 직결되는 파라미터 역시도 굉장히 크게 호전된 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환자들이 퇴원하고 나서 앰뷸레이션도 하시긴 하시지만 일반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스테로이드에 위험하지 않다면 로우 도즈의 사용이 임상적으로 좀 도움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쓸 수는 있겠지만 위험할 수 있다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유즈가 굉장히 베네핏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결국은 관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왔었고 서브그룹으로 나누어서 아드레날 펑션이 RAI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룹을 찾았던 이 저널에서는 그 팩터들을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여자, 그 다음에 조기에 ARDS가 발생했었던 환자, 박테레미아가 초반에 진단이 됐었던 환자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근거로는 이렇습니다. ARDS가 같이 초반에 동반이 됐다면 렁 파이브로시스나 다른 레스피레이터리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서셉터빌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아드레널 리저브가 낮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스테로이드 유즈를 좀 조기에 공격적으로 쓰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엔도톡세미아 모델에서 밝혔듯이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남성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플라메토리 리스폰스가 좀 더 도미넌트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와 연관되어 RAI의 하이 리스크를 갖고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팩터들을 갖고 있는 포스트 서지컬 환자가 스테로이드가 필요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아나스토모시스의 컨피던스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쓰는 것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계속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네, 요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도징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내용이고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립이 된 거는 아니어서 이거는 간단히 그냥 참고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썸머리입니다. 그래서 컬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3개의 메이저 이벤트로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이런 Q 사인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septic shock이나 수술 모두에 있어서 스테로이드의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디베이트가 있는 상황이나 샹 리버살이나 아니면 바소프레서 커팅 또는 벤틀레이터 프리에 있어서 우호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베네핏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케이스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작용에 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